안녕하세요. 요즘 주변에서 등산을 취미생활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면서 누구나 아프지 않고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죠. 등산은 유연성과 근력, 그리고 심폐지구력까지 전신을 골고루 움직이며 운동을 할 수 있어서 무척 좋은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아름다운 자연과 맑은 공기는 일상과 도시에서 지친 마음을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몸의 건강뿐 아니라 정신의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혹시 등산 도중에 식당이나 매점, 휴게소처럼 음식이나 요깃거리를 파는 것을 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시원한 물이나 가벼운 간식류를 직접 챙겨서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나가다 산 중턱에서 요깃거리를 사 먹는 분들도 많으시죠. 아무래도 목이 마른 분들이 많다 보니 생수나 음료 종류가 가장 많이 나가더라고요. 산에 올라 먹는 컵라면 맛은 아는 분들은 다들 침부터 꼴깍 삼키게 되실 거예요. 그럼 혹시 산 중턱이나 위쪽까지 어떻게 물건이 배송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있으실까요? 경사진 언덕과 흙과 돌로 이루어진 길을 자동차가 올라가기에도 무리가 있고, 그렇다고 헬리콥터로 물건을 가져다 두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죠. 결국 사람의 손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다른 곳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제가 다니는 산들은 사람이 지게를 짊어지고 직접 배달하고 있는데요. 그 지게로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일을 했던 것은 아니고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있고 난 뒤로 저는 산에 자주 가게 되었어요. 생각도 정리하고 마음도 가라앉히고 또 매일 산에 오르며 저 자신을 수양하다시피 했거든요. 기나긴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고 또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을 괴롭히던 생각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가족도 없이 혈혈단신 생활하던 저는 원단 시장에서 도매 배달 일을 했었어요. 매일 무거운 원단을 여기저기 필요한 매장으로 배달하며 살았던 저는 어느 날 시장에서 식사를 배달하는 한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결혼도 연애도 다 저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해 매일 일만 하며 살았는데 자기 짝은 따로 있다는 게 이런 걸 두고 이야기하나 봐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벌이도 변변치 않은데 내 주제에 결혼은 무슨 결혼이냐. 그냥 이렇게 돈이나 벌며 혼자 살아야겠다 싶었는데 첫눈에 홀딱 반할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수더분한 외모에 웃는 모습이 예쁜 그 여인은 지방에서 올라와 대학에 다니는 막내 남동생 뒷바라지를 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어요. 오며 가며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제가 먼저 용기를 내 말 걸고 데이트를 신청하며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고 2년 여간의 열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없는 집안에 부모 없이 자라 아직 챙겨줘야 할 막내 동생까지 있어 연애도 결혼도 거의 포기한 채 살았다고 해요. 이대로 동생 뒷바라지는 하다가 나중에 장가 보내고 그냥 혼자 살겠거니 싶었다고요. 둘 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어요. 서로의 가족이 되어주었고 부족한 살림이었지만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서로의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아내를 도와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같이 보태며 무사히 졸업시켰고 처남도 취직하고 밥벌이를 하게 되면서 더 이상 저희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오순도순 사는 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5년 차, 저희에게도 아기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임신했고 저희는 너무나도 기뻤어요. 바쁜 일상을 지내며 딱히 아이를 계획하고 간절히 기다린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둘 다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 부모가 되어도 행복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종종 나누었죠. 그렇게 몇 달 뒤 귀여운 공주님이 태어났어요. 보통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을 쓰던데 저는 마침내 저희 딸을 만나고 나서야 그 말뜻을 이해할 수 있었죠. 어쩌면 숨소리조차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서 뒤집고 걷고 뛰며 예쁜 공주님으로 성장했어요. 그날은 아이의 생일날이라 저는 일찍 일을 마치고 귀가하겠다고 했고 아내는 먼저 식당에 가 있겠다며 아이를 데리고 식당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버스를 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뒤로 소식이 없어 그냥 제가 괜히 마음 급하게 나올까봐 기다려주는 건가 보다 싶었죠.
빠르게 일을 마무리하고 전화를 걸었는데 아내가 받지 않더라고요. 아이랑 있다 보면 가끔 전화를 못 받을 때도 있어서 저는 약속했던 식당으로 갔어요. 그런데 벌써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야 할 아내와 딸아이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식당 사장님께 여쭤보니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같다며 엄마랑 딸만 온 손님은 아직 없었다고 하셨어요. 불안감이 느껴지던 그때 대로변 주변으로 구급차의 사이렌이 들리고 분주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마치 운명에 이끌리듯 그곳으로 향했죠. 차량 몇 대가 크게 사고가 났는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119 차량이 몇 대나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저도 인파를 파고 들어가는데 사고 난 차량 중 하나가 저희 아내가 탔던 마을버스더라고요. 혹시나 해 가까이 다가가는데 워낙에 다친 사람이 많은지 구급대원들이 급하게 사람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경찰도 와서 주변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멀리서 딸아이가 좋아하는 신발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설마 싶었지만 아내와 딸아이가 탔을 마을버스에 신발까지 도저히 밀려오는 불길한 예감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경찰분에게 사고 난 환자들이 어디로 이송되었는지를 물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응급실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어요.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과 구급대원들 사이에서 저는 어린 여자아이랑 어머니가 혹시 실려왔는지 물었죠. 그리고 잠시 후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지만 두 사람 모두 그 버스에 있었고 병원으로 실려왔습니다. 딸아이는 현재 급하게 수술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발견했을 때 이미 아내는 딸아이를 가슴에 품은 채 머리를 어딘가에 심하게 부딪혀 사망했다더군요. 딸아이 역시 머리 쪽에 강한 충격을 받은 상태였으며 아내가 온몸으로 막았지만 몸에 무거운 물건이 눌린 상태라 거의 호흡이 불가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급하게 옮겨져 수술에 들어갔는데 5살 아이가 수술을 견딜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실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아 기다렸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께서 나왔는데 고개를 떨구며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풀썩 무릎을 바닥에 찌으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보니 무릎에 멍이 들었는데 그때는 그게 아픈지도 몰랐었어요. 줄초상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저는 제 유일한 가족이었던 아내와 딸아이를 한꺼번에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막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한 어린 딸아이가 해맑게 웃고 있는 유치원 입학사진을 영정사진으로 썼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딸아이도 둘 다 아직 이렇게 세상을 떠날 사람들이 아닌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믿을 수 없고 또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딸아이는 5살 생일을 축하하지도 못한 채 이 세상에 태어난 기쁜 날이 세상을 떠난 가슴 아픈 날이 되고 말았어요. 갑작스럽게 모든 가족을 잃은 저는 집안에 틀어박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이 세상이 싫고 저 혼자 살아있는 것은 더더욱 싫었어요. 며칠인지도 모를 밤낮을 집에만 틀어박혀 보내다가 마지막으로 아내와 딸과 함께 놀러 갔었던 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웃던 그날을 떠올리며 무거운 몸을 이끌어 한 걸음 산을 오르고 보니 그래도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은 해소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산을 올랐어요. 사실 거의 매일이었죠. 출근도 하기 싫고 사람들의 동정어린 시선도 보기 싫고 되지도 않는 위로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핸드폰도 꺼두고 매일 산을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했죠.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공기도 좋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제 사연을 모르기에 어떤 위로도 하지 않는 점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산을 오르다가 우연히 지게에 짐을 실어 나르는 분을 마주쳤어요. 저보다 나이가 더 있으신 분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볼 수 없는 지게를 등에 지고 거기에 물건을 상자째로 잔뜩 쌓아서 올라가시더라고요. 산을 다니며 그분을 종종 보니 물건을 실어서 산 위쪽에 있는 매점에 가져다 주시고 계셨어요. 보니까 차가 올라갈 수 있는 입구 쪽까지 차를 주차한 다음 거기서부터 짐을 지게에 실어서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물건이 배달되기 어려운 곳까지
직접 짐을 실어 나르는 그분을 보다 보니 그 무거운 짐이 제 마음의 무게와 같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용기를 내어 그분에게 말을 걸어 보았습니다. 그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 일을 하셨다고 해요. 젊은 시절부터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슬슬 몸이 힘들어서 마침 그만두려던 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신이 갑자기 그만두면 가뜩이나 힘든 일이라서 사람 구하기도 힘든 터라 계속 사람 구해질 때까지 일하겠다. 차일피일 기약 없이 미루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일에 관심을 보이며 하고 싶다고 하자 그분께서는 그렇게 말하다가도 막상 일을 해보면 금세 그만두거나 다치거나 병드는 사람들도 많다며 신중히 생각해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우선 생각해보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신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옮기는 일을 했던 것도 있고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아니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제 괴로운 삶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다시 그 산을 올라 매점 앞에서 그분을 기다렸어요. 그분은 짐을 지고 올라오며 저를 보시고는 정말 괜찮겠냐고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냐고 몇 번을 물어보셨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자신을 도와 짐을 몇 개 지고 올라가 보라고 하셨어요. 직접 경험해보고 나면 제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았던 거죠. 저는 그분이 시키는 대로 지게에 짐을 올려 매점까지 올라갔어요. 생각보다 무거운 무게에 평지에서 원단을 실어 나르던 것과 달리 경사지고 길이 고르지 않는 산을 짐을 지고 오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고된 일이었어요. 짐도 무겁지만 경사진 길을 오르며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했죠. 하지만 그렇게 오직 짐을 안전하게 가지고 올라가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잠시나마 저를 괴롭히던 다른 생각들을 잊을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짐을 잘 들고 오르는 제 모습에 그분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오늘 해보니 어떠냐고 물으시길래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은 인수인계 겸 며칠 동안은 자신과 함께 일하자고 하셨고 그 뒤로 물건을 실어오는 곳부터 발주 내용을 보는 법, 그리고 배송 시간 등등을 꼼꼼하게 알려주셨어요. 2주 정도 옆에서 일을 배우고 그 후로 저 혼자 일하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오를 때마다 저는 잠시나마 저를 괴롭히던 생각들을 잊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거운 짐과 힘든 하루는 아내와 딸을 지키지 못한 저 자신에게 주는 벌 같은 거였죠. 저는 짐을 하나씩 실어 오를 때마다 지게가 어깨를 파고들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플 때마다 아내와 딸을 지키지 못해 받는 벌이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산을 올라 물건을 전달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고 이제는 어느새 제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매일 물건을 배달하는 일이 제 일상이자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엔가 물건을 다 배달한 후 오랜만에 경치를 구경하면서 쉬고 있는데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유치원생 또래의 아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어른 몇 명과 함께 올라오고 있었어요. 근처에 유치원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하며 날이 좋아 소풍을 나왔나 보다 하고 있었죠. 아이들은 오랜만에 외출인지 서로 신이 나서 즐겁게 떠들고 웃으며 산을 오르더라고요. 중턱쯤에 있는 넓은 공간에 앉아 사진을 찍더니 도시락을 꺼내서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그런 아이들 모습이 너무 귀여워 매점에서 물이랑 음료수 몇 개를 사서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여성분에게 드렸어요.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서 그러는데 이거라도 마시면서 식사하도록 해주세요. 어머, 이런 걸 다 감사합니다. 애들아, 아저씨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드려야지. 아이들은 오물오물 밥을 먹다가 감사하다며 큰 소리로 인사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오래전 제 곁을 떠난 딸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찡해지더라고요. 근처에 유치원이 있나 봐요? 그게 저희는 유치원은 아니고 여기 근처에 있는 보육원이에요. 조금 더 큰 친구들은 학교 가는 날이라 수업하러 갔고 이 친구들은 우리 보육원 유치부 아이들이에요. 가끔 봉사하는 분들 일손이 많으면 이렇게 야외로 나오기도 해요. 한번 나오려면 도시락부터 아이들 준비까지 신경 쓸 게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냥 유치원이야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다 준비해서 보내주시지만 저희는 저희끼리 알아서 해야 하니까요.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이렇게 해맑게 웃고 장난치고 있는 아이들이 부모님이나 가족이 없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던 아이들이었다니. 보기만 해도 예쁘고 귀여운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사연을 가지게 되었을까? 마음에 돌이 얹힌 것처럼 묵직해지더라고요. 보육원이라고 하면 다들 뭔가 마음 아파하시고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사고로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친구들도 있고, 이혼이나 사별로 한부모 가족인 친구들은 보호자가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가 없어서 맡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들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느 아이들과 똑같이 이렇게 밝게 웃고 맛있는 걸 좋아하고 뛰어노는 걸 좋아하는 그저 아이들이에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도 여전히 제 마음에는 무거운 추가 달린 듯 하더라고요. 사랑만 받기에도 부족한 아이들인데 가족도 없이 이렇게 혼자 지내고 있다니 마음이 아파졌어요. 괜히 제가 미안한 마음마저 들었죠. 저는 그 뒤 산에서 마주쳤던 보육원을 찾아보았어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더라고요. 미리 전화로 방문 가능한지 여쭤보고 원장님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원장님은 보육원 시설도 둘러볼 수 있게 해주시고 유치부 아이들이랑 인사도 나눌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아이들을 위해 과자랑 음료를 잔뜩 가져왔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더라고요.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혹시 후원이 가능한지 여쭈어봤어요. 저는 부양해야 할 가족도 없고 모셔야 할 부모님도 계시지 않아 오롯이 저 혼자라 돈 쓸 일도 없고 그래서 차라리 유용한 곳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 월급에서 방세랑 공과금, 식비 등 필요한 부분을 빼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기부하겠다고 했어요. 매달 직접 와서 전달해드리기로 하고 올 때마다 일손도 돕겠다고 했죠. 그 후로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보육원에 방문해 일손을 돕고 매달 받아 의미 없이 모아두던 월급을 보육원에 기부하게 되었어요. 수입이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딱히 쓸 곳이 없으니 그저 방치해둔 돈이었는데 아이들이 먹고 입고 생활하는 데 쓰일 수 있다니 오히려 다행이었죠. 그렇게 의미 없던 제 삶 속에 그나마 보육원을 방문하는 것이 제가 유일하게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었어요. 뭔가 나도 어딘가에 쓸모가 있는 사람이구나, 도움이 되는 사람이란 것을 다시 느끼게 해준 기분이었죠. 이전보다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열심히 지게를 지고 산길을 오르며 일하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산책로에서 조금 벗어난 보통 등산객들은 잘 다니지 않는 곳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이제 막 두 돌이 된 듯한 아주 작은 아이가 혼자 흙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목이 다 쉬고 얼굴이 눈물이랑 흙으로 범벅되었더라고요. 저는 다급하게 다가가 아이에게 무슨 일인지, 가족들은 어디 있는지 물었는데 아이는 계속 울기만 하고 대답도 잘 하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많이 하고 다니는 미야방지 팔찌나 목걸이도 없고 주변을 둘러보아도 아이를 찾는 어른조차 없었죠. 저는 우선 아이를 달래서 경찰서에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가기 전 혹시나 해 물건을 배달했던 매점에 아이를 찾으러 온 누군가가 없는지 물었더니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산에 놀러 왔다가 아이 혼자 구경하느라 다른 곳으로 빠진 걸 수도 있으니 주변에 혹시 아이를 찾는 사람이 없는지 계속 수소문하면서 산에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를 찾는다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이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없었죠. 경찰서로 아이를 데려가 길을 잃은 것 같다고 말했는데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접수한 사람도 없었어요. 혹시나 경찰서로 부모님이 찾으러 올 수도 있으니 기다려보자 싶어서 오는 아이를 달래며 경찰서에서 함께 기다렸어요. 하지만 저녁 해가 다 저물도록 찾아오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전화조차 없더라고요. 아이가 말해주는 이름으로 실종신고 명단을 확인해 보았지만 접수된 내용 중 연령대나 성별이 맞는 아동도 없었어요. 경찰서에서 밤을 새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제가 데려갈 수도 없어 난감하던 와중 보육원이 생각났어요.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급하게 원장님께 전화를 드려 사정을 이야기했죠. 다행히 원장님께서는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고 저희는 원장님과 제 연락처, 보육원 전화번호를 남기고 아이를 잠시 보육원에서 보살펴주기로 하였습니다. 아직 2살 정도의 어린아이인데 부디 부모님이나 가족들과 빨리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찾아오는 분들이 없었어요. 원장님은 시장이나 휴게소처럼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일부러 아이를 두고 가는 가족들도 많다며 어쩌면 실수로 잃어버린 게 아닐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아직 어린아이에게 누가 그런 몹쓸 생각을 하는지 저는 지금이라도 딸아이가 살아 돌아온다면 제 목숨을 바꿔서라도 돌려받고 싶은데 참 세상이 이렇게 야속하구나 싶었어요. 간절히 아이를 원하는 사람에게서는 빼앗아가 버리고 이렇게 예쁜 아기를 가졌음에도 행복한 줄 모르고 아이를 두고 가다니 아이러니하죠. 그 후로도 경찰서에도 계속 들러 혹시나 무슨 소식은 없을까 확인했지만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어요. 산을 다닐 때도 두리번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 아이를 잃어버렸는지 묻기도 하고 매점에도 아이를 찾는다는 사람은 없었는지 계속해서 확인했죠. 그렇게 일주일, 한 달,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이미 보육원에서도 아이가 가족을 실수로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저는 왠지 제 딸아이가 생각나는 아이의 모습이 자꾸 아른거려 자주 보육원을 방문하며 아이의 상태를 살폈어요. 아이 역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제가 처음으로 만나서 자신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준 사람이라 그런지 저를 무척이나 잘 따랐죠.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라 그런지 주소도 잘 알지 못하고 부모님 연락처도 몰랐어요. 오직 아는 건 자기 이름과 나이뿐이었죠. 원장님은 아이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였고 아이는 계속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 반년, 1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어요. 저희는 아이의 생일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아이가 처음 발견되어 보육원에 온 날을 생일로 정해 축하해 주었어요. 그래도 혹시나 아이 가족들이 찾으러 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아이를 입양하기를 원하는 분이 계신다면 부디 거절해달라고 원장님께 부탁드렸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이유는 처음 아이를 발견했을 때 입고 있는 옷도 무척 깨끗했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거나 케어를 제대로 받지 못한 느낌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피부도 좋고 옷도 꽤 좋은 편이어서 분명 사랑받고 자란 아이 같았어요. 게다가 책을 읽어주거나 이야기할 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고 사랑한다, 보고 싶다 같은 말도 많이 했어요. 이런 것들로 생각했을 때 분명 어느 가족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다 싶어 꼭 부모님이 아니라 누구라도 찾아올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었어요. 원장님 역시도 제가 아이를 워낙 애틋하게 생각하기에 그럼 한번 기다려보자며 아이를 계속 보육원에서 맡아주셨어요. 생일, 추석, 크리스마스, 새해 하루하루 기념일이 쌓여가고 추억이 쌓여갈 때마다 저는 보육원에서 지내는 아이가 더욱 안타까워졌어요. 만약 제 생각처럼 가족들에게 많이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였다면 지금쯤 그 가족들도 아이를 잃어버리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으로 애타게 찾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 역시도 사랑하던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낯선 곳에서 혼자 있으니 얼마나 외롭고 불안할까 싶기도 했고요. 아직 어린아이가 혹시나 상처받지 않도록 자주 가서 살펴보았고 시간이 흘러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가족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주변에 수소문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산으로 물건을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아이는 제 우려와 다르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었어요. 뛰는 것도 불안하던 2살에서 어느덧 어린이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우리 딸도 그때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자랐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읽고 제법 쓸 줄도 아는 아이를 보며 딸아이 생각이 자주 났습니다. 동화를 읽어주고 글을 가르쳐주면서 마치 딸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느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날씨가 무척 좋던 어느 날, 저는 늘어난 등산객들로 인해 더 많은 물량을 배달하던 중이었습니다.
한참 지게를 지고 물건을 배송하고 있었는데 앞쪽에 부산스러운 움직임이 보였어요. 근처로 가보니 한 부부가 종이를 들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었습니다. 뭔가 판매하는 사람인가? 여기까지 와서 장사를 하나 싶어 의아하면서 그 앞을 지났는데 그분들이 저에게도 전단지를 나눠주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여자분은 저에게 전단지를 주며 창백한 얼굴과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저희 딸을 못 보셨나요? 지금은 7살이 되었을 거예요. 전단지의 사진을 자세히 봐주세요. 목 뒤에 점이 있어요. 여기 산에서 없어졌을 텐데 한 번만 자세히 봐주세요. 여자분이 나누어준 종이에는 제가 아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의 모습과 비슷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비슷했고 목 뒤에 점이 있다는 것까지 동일했어요. 그리고 지금 나이에 맞게 얼굴이 변화한 예상 모습도 전단에 있었는데 그 모습 역시 제가 보육원에 데려다준 그 아이와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전단지에 나와 있는 사진이 너무 똑같아서 저는 아이의 부모님이 이분들이구나 싶었어요. 얼른 짐을 매점에 가져다주고 저는 다시 전단을 나누어주는 부부에게 갔습니다. 혹시 이 아이 가족들인가요? 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뭔가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저는 부부에게 제가 몇 년 전 산에서 어린아이를 발견했고 경찰서에 갔지만 실종 접수된 것이 없어 그 후로 근처 보육원에 아이를 맡기고 돌보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다만 아이가 말했던 이름이 조금 달라서 같은 아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분들은 혹시 아이를 지금 볼 수 있냐며 눈물을 흘리며 부탁하더라고요. 저는 원장님에게 아이 부모님으로 되는 분들을 찾은 것 같다고 연락을 드리고 바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원장실로 부부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가니 먼저 기다리고 있던 아이가 달려나왔어요. 아저씨! 하면서 반갑게 뛰어나와 제게 안겼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혹시 부모님 얼굴이 기억나는지 물으며 제 뒤에 있던 부부를 소개했어요. 두 사람은 아이를 보더니 아내는 바로 엉덩이를 털썩 주저앉으며 그 자리에 쓰러지듯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이의 머리부터 얼굴을 더듬거리며 우리 딸이라고 했어요. 아이 역시 처음에는 조금 겁을 먹은 것 같더니 한참을 부부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엄마! 아빠! 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달려가 안기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진짜 가족이 맞았구나 싶었어요. 아이 역시도 얼마나 간절히 부모님이 오기를 기다렸으면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엄마 아빠를 알아보는 걸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부는 아이를 붙잡고 거의 오열하듯이 울며 우리 딸 그동안 고생 많았지? 미안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라고 하며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아이 역시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 보고 싶었다며 울고 있었어요. 원장님과 저는 두 분에게 차를 내어드리며 자리에 앉아 진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분은 아이를 잃어버리고 몇 년째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이를 찾아다녔다고 해요. 다만 처음 잃어버렸을 때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바람에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쳤었다고 합니다. 부부는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얻은 딸아이였다는데 친정어머니께서 아이를 봐주러 종종 집으로 오셨었다고 해요. 갑작스럽게 시아버님께서 너무 위독한 상태라 시골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일주일 정도 지내는 사이 아이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잠시 나갔는데 아이가 목마르다고 하여 급하게 매점에서 물을 사오는 사이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이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놀이터 주변을 다 찾아보고 혹시 집으로 돌아갔는지 집에도 가보고 친정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아이를 백방으로 찾아다녔는데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주변을 찾고 또 찾아보다가 결국 경찰서에 갔지만 아이가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 기다려보라는 이야기만 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아이를 기다리며 부부에게 전화했지만 워낙 시골이라 핸드폰이 잘 터지지 않는 곳이어서 전화 연결이 어려웠다고 해요. 결국 하루가 지난 다음에야 연락받았고 두 사람은 급하게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훨씬 지나서야 아이를 정식으로 실종 접수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아이를 실종 접수하고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대로 기다리기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해 전단지를 만들어 뿌렸고
그 사이 장난 전화나 불필요한 전화들도 정말 많았다고 해요. 전국으로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발견했다고 하면 어디든지 달려갔고, 그러면서 점점 지쳐간 것도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희망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릴 때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해요. 경찰서로 가보니 한 여인이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 여인은 아내분과 같은 불임센터에 다니던 여성이었는데 자신은 계속해서 임신하지 못하는데 혼자 임신을 한 것을 알고 질투와 아이에 대한 욕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신도 아이를 너무 간절히 바랐지만 계속해서 임신에 실패하게 되었고 마침 지나가다 아이 혼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도 모르게 아이 손을 잡고 도망쳤다고 하는군요. 다만 처음에는 엄마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이야기하며 아이에게 과자를 주고 달랬는데 시간이 지나자 아이가 점점 엄마 아빠를 불러대며 울기 시작했다고 해요. 계속해서 엄마랑 아빠를 부르며 울자 혹시나 이웃에서 알아챌까 겁이 났고 자신이 저지른 게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잡혀가게 될까봐 무서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이를 그날만 잘 달래서 재우고 다음날 아침 일찍 부모님에게 데려다 주겠다며 그 산에 데려다 놓은 겁니다. 동네 근처이고 워낙 유명한 산이라 누구든 쉽게 발견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아이 부모님이 지방에 갔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사람 많은 곳에서 누구든 경찰서에 데려다 주고 빠르게 아이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부부가 아이를 찾지 못하고 몇 년을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옆에서 죄책감이 심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금방 찾을 수 있을 테니까 기다려보자 하다가 해가 바뀌면서 혹시 자신이 아이를 산에 두고 와서 무슨 일이 크게 벌어진 것은 아닐까 두려웠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이를 단순히 데려간 것뿐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생겨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 더욱 입을 다물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지나도 아이 부모님은 딸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한 해 한 해 딸아이를 찾는 것에 인생을 전부 쏟아내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결국 몇 년 동안 그 모습을 보며 고민하다가 죄책감을 이겨내지 못했고 결국 경찰에 직접 가서 자신이 아이를 그 산에 버려두고 왔다고 자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부부는 바로 전단을 들고 그 산과 주변으로 아이를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고요.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른 탓이라 지금까지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이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에서도 비관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부는 그래도 혹시나 아이가 멀쩡하게 살아있을 수 있지 않냐고 찾아 나서게 된 거고요. 아이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초기에 제가 경찰에 데려가 아이의 실종에 대해 알아보았을 때 아이가 말해준 이름으로는 접수된 내용이 없었거든요. 알고 보니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름이 어려워 발음하기를 힘들어하며 자신의 이름을 비슷한 발음으로 계속해서 바꿔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그 모습이 귀여워 별명처럼 아이가 잘못 발음하던 이름으로 계속해서 아이를 불렀고 그러다 보니 처음 발견했을 때도 원래 출생신고된 이름과 다르게 말했던 거였어요. 아기들이 주민등록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문으로 검색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보니 찾는데 더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이름이라도 제대로 이야기하고 사는 동네라도 잘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몇 년을 서로 마음고생할 것 없이 더 빠르게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역시 아이가 지금 길을 잃었다면 자신의 이름뿐 아니라 사는 동네, 부모님 성함까지 잘 말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어린 나이에 가족들을 잃어버렸던 터라 더더욱 가족들과 다시 만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그리고 자신이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자식을 훔치고 그것도 모자라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는 것도 아니고 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산에 버리고 가다니 정말 악랄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알기에 더더욱 부모님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이를 찾았다고 경찰에 알리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아이와 친자 검사까지 진행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아이는 계속 보육원에서 지냈고 부모님이 본가에서 왔다 갔다 하며 아이를 보러 오셨어요. 사실 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많이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부부도 아이가 자기 딸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신하고
아이 역시도 부부를 엄마 아빠라고 기억하는데 혹시나 친자 검사 결과가 서로 가족이 아니라고 나오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었어요. 이렇게 가족이라고 확신하는데 정말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오면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로 남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어렵게 만났는데 다시 생이별을 해야 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다리던 검사 결과가 나왔고 예상대로 새 가족은 서로 진짜 가족이 맞았습니다. 부부는 정말 뛸 듯이 기뻐하며 마침내 아이를 상봉한 것에 대해 저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하며 얼마든지 살해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부부에게 그냥 길 잃은 아이를 도와준 것일 뿐 살해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부부는 보육원 원장님과 선생님들에게도 그동안 아이를 너무 잘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서도 아이가 보육원에서 지내면서 재밌었던 이야기들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친구들이랑 선생님들도 보고 싶다고 자주 이야기한다고 해요. 또 그동안 제가 아이를 아주 잘 돌봐줬다며 제 이야기도 많이 한다고 하네요. 아저씨가 책을 읽어준 이야기, 글을 가르쳐주고 소풍 갔을 때도 산에서 나무의 종류와 열매의 이름을 알려준 이야기 등등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를 빼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부는 그동안 자신들의 아이를 친자식처럼 아끼고 돌봐주어서 너무 감사하다며 얼마나 진심으로 아이를 생각하고 돌봐주었는지 아이의 표정과 목소리, 이야기 내용에서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그렇게까지 저와 있었던 시간을 즐거웠다고 생각해주다니 뭔가 쑥스러운 기분이 들기도 하면서 좋게 생각해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아이를 데리고 종종 보육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아이가 친구들과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동안 그렸던 그림이나 글을 쓴 것, 소풍 가서 찍은 사진이나 학예회에서 노래 부르는 모습 등을 보며 아이를 잃어버렸던 동안 놓쳤던 지난 시간도 따라잡고요. 보육원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아직 아이는 집을 낯설어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시간이 차차 해결해 주기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전단지에 나와 있던 사례금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길래 저는 차라리 그 돈을 보육원에 기부하기를 부탁드렸어요. 저보다 더 돈이 필요한 곳이고 제가 돈을 받는다고 해도 어차피 보육원에 기부를 할 거였거든요. 워낙 제가 단호하게 거부를 하자 부부도 결국 손발을 들었습니다. 대신 제가 말한 것처럼 전단지에 적혀있던 사례금을 보육원에 기부했어요. 덕분에 보육원에서는 새학기를 앞두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책과 학용품을 구입할 수 있었고 중고등학생 친구들에게는 교복도 새로 사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몇 년을 함께 시간을 보내서 그런지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고 나니 조금의 아쉬움이 남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워하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보며 제 딸처럼 생각해서 더욱 마음에 남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쉬움도 잠시, 저에게는 여전히 보육원에 제 자식 같은 아이들이 많이 남아있기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가족들을 만난 아이의 모습을 보니 혹시나 보육원에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실종 아동들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종 아동 센터를 찾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상담하고 센터에 기부도 하였습니다. 덕분에 예전보다 더 바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오래도록 아내와 딸아이의 추억으로 살고 있던 집을 마침내 정리해 작은 곳으로 옮겼고 그 돈으로 실종 아동을 위한 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나다니면서 더 많은 분이 볼 수 있도록 실종 아동 전단지도 트럭에 붙이고 다니고요. 그러면서 보육원 아이들도 꾸준히 신경 쓰고 있어요. 요즘은 쉬는 날에 이곳저곳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보내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꼭 잃어버린 가족이 아니어도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좋은 가족을 만나기를 바라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어요. 물론 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산속에는 물건을 배달할 방법이 없고 처음 시작할 때보다 나이가 들어 예전보다 물건을 옮기는 게 많이 힘들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 쓸 돈을 번다는 생각에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듯 힘을 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아내와 딸을 잃은 슬픔을 잊고 제 자신을 괴롭히고자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지금은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아이들을 보며 그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이들의 웃음을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부디 오랫동안 튼튼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